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후에 흉기로 위협한 일명 부산 멍키스패너 피습 사건 1년이 지났고요. 가해자는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하지만 출소 후에 보복 범죄를 우려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건으로는 재벌 3세 사칭 사기 사건의 주범인 전청조 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남현희 씨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사고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멍키스패너 사건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렸고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사건이 1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죠. 네, 예.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명 부산 멍키스패너 스토킹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사건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정말 무차별적인 폭행을 이제 이전엔 여자친구였지만 헤어지자는 이유로 집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스토킹을 해오다가 멍키스패너라는 정말 흉기죠. 이 흉기로 머리를 가격했고요. 그 이후에 칼로 가슴을 수차례 찔러 정말 중태에 빠지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흘린 추열량이 2000cc에 달했다고 해요. 이 정도면 예. 사실 짐작하기도 어려운 수준인데 정말 다행히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듣고 나온 동료들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굳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는 이제 살아날 수 있었지만 살인 미수에 그쳤게 됐고요. 1심, 2심 모두 이제 징역 15년이 선고가 되었고 전자발찌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네. 거의 생사를 오가는 그리고 중태에 빠진 피해자가 있는데 징역 15년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 징역 15년,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받은 상태입니다.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지만 사실상 이 양형 부분이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 징역 15년인가? 많은 분들이 너무 약한 처벌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좀 살펴보자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혐의는 일단 크게 살인 미수입니다.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살인 미수가 적용되게 되어서 이제 살인죄보다는 조금 더 낮은 형량을 받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특수 협박이나 뭐 특수 상해 부분까지 더해지긴 했지만요. 네. 기본적으로 살인 미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징역 15년이 양형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양형 기준에 맞게 내려진 판결은 맞습니다. 낮은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살인 미수가 통상적으로 보는 그 시각에서 봤을 때 양형 기준상으로는 징역 15년이 뭐 솜방망이 처벌이라던가 양형 기준에 못 미치는 처벌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런 점들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양형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징역 15년 살인 미수라는 사정이 사실상 어떤 가해자의 자의로 멈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직장 동료가 이런 비명 소리를 듣고 나와서 신고를 하고 이런 제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피해자가 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런 점들이 반영되어서 결국 징역 15년이 지금 항소심에서 선고가 되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15년이 흘러도 가해자의 나이가 50살이 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그 이후에 재범의 우려, 보복의 우려 때문에 지금 제대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이 몸의 상처도 상처지만 이런 정신적인 두려움이 정말 크다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진 상태였는데 이런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20년 구형을 한 건데 뭐 양형 기준에는 맞다고 하지만 그렇죠. 15년 그러니까 검찰의 구형보다는 5년이 감형된 거잖아요. 감경한 그 이유는 뭡니까? 네, 정말 안타깝죠. 검찰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징역 20년을 일단 선고를 하긴 했었는데요. 구형을 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15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당연히 참작이 되었겠죠. 일단 정말 다행스럽게도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살인이 이루어진 것과 살인 미수에는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예.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해자의 보호자들 측에서도 굉장히 선처를 구하면서 앞으로 자신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뭐 가해자가 추후에라도 어떤 치료 같은 것을 받겠다 이런 부분에 탄원서 등도 제출되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그런 주장일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미수였다는 사정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가 되어서 구형에는 못 미치는 15년이 선고됐다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지금 피해자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이 사망을 했더라면 미수에 그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자,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가 사건 발생 전부터 가해자 부모와 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기억하는 당시 상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2차례나 찾아왔었고 너 또 경찰에 신고했더라. 나는 경찰이랑 법 따위 무섭지 않다 라면서 위협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가해자는 계속해서 저한테 거부당하고 오히려 스토킹 범죄로 신고를 당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조사를 받던 중에 제가 제 담당 경찰관에게 재차 신고하는 전화를 바로 앞에서 목격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가해자가 화가 나 그때 앙심을 품고 저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고요. 조사 끝나고 나서 이제 경찰서 앞에 숨겨뒀던 흉기들을 다시 챙겨놔서 그 길로 바로 제 직장에 와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제가 살아있는 게 불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14년이 지나고 나면은 보호관찰 말고는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다시 그 사람 손에 죽을 것 같은 시한부 인생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네,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단 그 보호 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본인이 신고할 때 이미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좀 그렇죠. 더 적극적으로 좀 보호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도요,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예. 이전에도 이렇게 수차례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조사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해자, 피고인의 어머니, 부모님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해서 피해자가 겪고 있는 이 고통들, 이렇게 가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나서서 좀 가해자를 말려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수차례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요청이 잘 들리지 않자 예. 오히려 우리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내지는 너가 좀 받아주면은 훨씬 더 아이가 진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니까요,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이 커지게 된 것인데 경찰의 대처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해자가 이제 앞으로 뭐 그러지 않겠다, 내가 다시 이사를 갈 계획이다, 다시는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 이런 말만 듣고 사실상 일종의 우리가 훈방 조치라고 하죠. 네. 돌려보내거나 이런 사정들이 반복되게 되면서 가해자가 더 비뚤어진 집착을 하게 된 그런 사정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 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 신고도 했었고요.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아둔 상태지만 이 접근 금지 명령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가해자가 내 주변에 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법원의 명령이 있어도 이것을 어길 경우에 어떤 금전적으로 어떤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지금 어기고 나의 영역을 침범해온 그 시점에 바로 경찰이 달려와서 나로부터 떼어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하루 종일 예.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접근 금지 명령이 있다고 해도 실효성도 참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이럴 경우 결국 예비할 수 있었던 범죄가 아니었는가, 더 큰 이렇게 살인미수라는 중대 범죄로 나아가기 전 단계에서 예. 멈출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진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해자 가족 측에서 재판부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허위 사실도 좀 기재가 돼 있었다, 이렇게 피해자 측에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탄원서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가중처벌 같은 게 이루어지기도 합니까? 요즘 사실 이 탄원서라는 것이요,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뭐 양형위에서 참작받는 법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요, 뭐 탄원서라든가 반성문을 기계적으로 작성하는 그런 요령이라든가 일종의 이것을 패키지로 판매하는 그런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지점인데, 이 탄원서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어떤 뭐 증인 선서를 하고 법원에 앞서서 이렇게 증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보통 이제 가해자의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사람은 아닌데 평소에 이렇게 착한 일도 했으니까 양형에 좀 참작을 해달라, 이렇게 좀 호소문 형식으로 제출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 측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 가해자의 어머니가 작성한 이 탄원서에 보면은 자기가 가지도 않은 그런 뭐 페스티벌에 가서 좀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걸 보니 다행이다 싶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건강한 모습을 내가 봐서 참 좋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런 내용을 적은 의도를 좀 살펴보자면은 그래서 지금 건강을 회복하고 잘 지내지 않냐,
그러니까 좀 괜찮은 거 아니냐, 참작해달라 이런 의도로 사실 피해자는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문제는요. 실제로 그 장소에 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와 같은 이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떤 가해자의 가족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반성보다는 이제 너는 일상을 회복했지만 나의 아들은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원하는 그런 내용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선 정말 황당하고 너무나도 화나는 일일 것 같고요. 예. 탄원서에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참 어려운 지점입니다. 네, 이 피해자가 지금 가장 또 걱정하는 게 14년 뒤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14년 뒤에 출소를 하고 나서 다시 또 보복범죄를 할까 우려하는 건데 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기각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1심과 2심에서 모두요. 검찰에서는 징역 20년을 구형을 하면서 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청구를 했었는데 이 전자발찌 부착 부분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 전자발찌 제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살인과 같은 중범죄 내지는 뭐 성범죄 같은 재범의 우려가 있다거나 어떤 중앙 범죄를 벌한 경우에 이제 출소 이후에도 24시간 이 전자발찌를 통해서 위치를 추적하고 관찰하겠다. 그래서 재범의 우려를 줄이겠다. 이런 부분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출소하는 모든 범죄자들에 대해서 전자발찌 부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24시간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그 위치와 동선을 확인하고 출동하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드는 문제는 맞지만요. 이걸 개별 사안면도 판단을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거나 앞으로 또 어떤 피해자가 겪을 고통 같은 것들이 분명히 고려가 돼야 될 텐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진한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저희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전청조시 투자 사기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왔는데 경찰이 최종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무혐의 변론을 받은 부분은요. 이제 사기 방조 혐의라던가 사기 공범에 대해서는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 결정의 배경을 보자면은 사기죄를 공모했다는 그러니까 함께 어떤 이렇게 사기를 공모하고 이런 범행을 같이 모의하고 투자금을 함께 착복한 그런 혐의점이 증거로서 발견되지 못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전청조 씨는 지금 1심에서 특정병재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요. 징역 12년 선고받고 있거든요. 항소심도 진행 예정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기를 같이 했다는 또 사기를 공모하고 내지는 사기를 알고 있음에도 용이하게 도왔다는 그런 혐의를 남현희 씨도 받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전혀 증거가 없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남현희 씨 변호사가 100건이 넘는 증거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증거를 제출했을까요? 그렇죠. 일단 일정 기간 동안은 이 전청도 씨와 남현희 씨가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요. 이 둘 사이에 많은 대화가 있었을 겁니다. 전화 통화 녹음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문자 메시지라던가 뭐 SNS 대화 내역 등 굉장히 방대한 자료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대화의 맥락을 좀 확인해 보자면 과연 남현희 씨가 이런 사기 행각 내지는 이 전청조 씨가 전혀 허구의 인물이었잖아요. 본인이 주장해왔던 뭐 재벌 3세라던가 뭐 수조 원의 부를 갖고 있다거나 이런 것이 모두 거짓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진짜로 믿고 있었다 내지는 전청조 씨가 다 주도하고 남현희 씨는 이 전청조 씨의 말을 믿었다라고 볼 만한 그런 대화 내용들이 상당 부분 제출됐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사기 공범 혐의에서는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민사 소송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이건 소송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요. 사기죄에 있어서 남현희 씨가 큰 짐을 덜은 것은 맞습니다. 만약 사기죄에서 유죄로 인정이 되었다면 민사배상 책임을 피할 길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죄가 인정이 되었다면 여기서 형사재판에서 쓰인 증거들이 그대로 민사소송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 인정이 되었다면 민사소송이 훨씬 용이하게 진행될 수는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민사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툴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큰 부담은 덜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뭐 청탁금 지법 위반 혐의라던가 그 외의 혐의들은 추가적인 조사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큰 혐의라고 볼 수 있었던 사기 방조, 사기 공범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큰 짐을 덜어낸 것은 맞습니다. 전청조 씨는 어떻습니까? 지금 본인은 징역 12년 선고 받은 거에 대해서 항소를 했고요.
초기에는 남현희 씨가 몰랐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거의 뭐 공범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주장을 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천적 씨는요, 지금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고요. 예. 착복한 금액이 3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금 어떻게 변제할 것이냐라는 그런 재판부의 질문에 뭐 자기가 책을 써가지고 답한다고 한다거나 예. 책을 써서 그 뭐 다시 돈을 벌어서 피해자의 회복에 힘쓰겠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 하면서 예. 피해자들 피해 회복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남현희 감독에 대해서 이 부분을 알고 있었다. 사기죄 공범이었다라고 지금 재판에서는 계속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면 이후에 있을 이런 항소심에서도 일종의 우리가 괘씸죄라고 하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속해서 재판부에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에 있어서 오히려 가중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여기서- 오늘 사건 사고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네, 임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